자, 그럼 이제 118쪽을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환원이율이 나오죠. 그래서 의미를 보니까요. 환원이율이란 부동산의 예상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즉 가격에 대한 순수이익의 비율로 나타난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예전에 문장 속에 뭐뭐에 대한 자가 나오면 앞부분이 분모가 되고 뒷부분이 분자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아래 공식 좀 보시죠. 그럼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되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환원율 공식에서도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라고 나왔던 거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럴 때 이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그 암기법상 시조 12라고 해도 되고 또는 요시 12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거기 보면 시장추출법, 조성법, 다음 투자결합법, L우두법, 부채감당법 이런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앞글자를 따면 시조 2L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이제 강의하는 분에 따라서는 그 두 번째 조성법을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요시 12부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시조 12가 좋아. 아니면 나는 요시 12가 좋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그 시장 추출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 자료로부터 직접 환원 이율을 구한다는 관점에서 시장 추출법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본서 보면 이런 말이 안 빠져요. 어떤 말?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로부터 직접 환원 이율을 구한다. 이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만 기억하자? 시장에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로부터 환원을 구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그냥 시장 추출법 하면 돼요. 왜? 그거 이상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인데, 오케이? 얘는 이제 무위험률에 이제 그 위험률을 가산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역시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고 밑줄 다 그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내용까지 알아야 될 거는 12예요. 근데 투자결합법은 크게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내용을 설명하진 않을 거고 요령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물리가 나오든 금융이 나오든 투자결합법 나오죠. 그 무조건 문장 속에는 뭔지는 몰라도 다르다는 말이 붙어야지 같다는 말이 붙는 순간 틀립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실제는 이래요. 그 투자결합법이 물리와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원래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이런 뜻이죠. 그 토지와 건물의 환원 이율이 같다 다르다. 다름을 전제로 종합적인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근데 어차피 환원 이율 할 때 이율자가 나오면 성격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우리말로 바꾸면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전제로 종합적인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줄 알아요? 우리 아까 왜 환원율이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그랬죠. 근데 자본 회수율이 가치가 깎인다는 상강률의 뜻이었죠. 토지 가치 깎인다 안 깎인다. 그럼 토지의 환원 이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만 포함이 되겠죠. 근데 건물은 가치가 깎이니까 건물의 환원 이율 속에는 자본 수익률은 물론이고 자본 회수율까지 포함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본 수익률만 있는 환원 이율과 자본 회수율까지 포함된 환원 이율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오케이? 그 금융적 투자 그래프법은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전제로 역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론 배울 때 지분은 누구 돈? 내 돈. 그럼 내 돈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지분 투자자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는 투자자. 근데 저당자가 붙으면 무조건 은행이라니까요. 그럼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과 은행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차차 하면 되고. 비교해 보세요. 물리든 금융이든 투자 결합법이 나왔다. 문장 속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르다. 다르다. 근데 저기에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 말이 붙으면 뭔진 몰라도 무조건 틀린 거 이게. 근데 실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어떤 말인지 알아요? 들어보세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함을 전제로 종합적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OX.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머 투자결합법 써놓고 동일하대. X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알려드린 요령만 갖고 갔으면 그놈의 어렵다는 간평론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알려줘도 싫다고 안 해요. 그럼 전 방법 없어요. 오케이? 자, 이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L-우두법 있죠. L-우두법. 있어요? 근데 L-우두법은 일단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지분 투자율, 그리고 뭐가 되죠? 부동산 가치 변동분. 자,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렇군요. 자, 얘는 일단은 세전현금 수지를 고려합니다. 세전현금 수지를. 근데 세전의 뜻이 뭐죠? 세금 내기 전이죠. 세금 내기 전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수익을 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다 보니까 얘의 가장 치명적 단점. 세금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세금 내기 전 갖고 얘기하니까 세금의 영향 고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 변동분을 고려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기간 말, 수명이 다 끝났을 때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까지 고려해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지분 형성분을 고려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분 형성분은요. 여러분 지분은 누구까? 내 거, 내 돈이죠. 그럼 여러분 잠깐 물어볼게요. 남한테 빚을 졌으면 원금의 이자 합해서 빚 갚는 거 맞죠? 근데요. 예컨대 10억을 빌렸는데 만약 10억 중에서 5억을 갚았다. 그럼 5억 갚은 만큼은 내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자는 아무리 많이 갚아도 내 거 안 돼요. 그럼 지분 형성분은 원리금 상환액일까요? 원금 상환분일까요? 따라서 지분 형성분 나왔는데 그 속에 리라는 글자가 들어간 순간 틀리지. 오케이? 근데요. 그게 지금 들으면 그렇대. 이자 들면 안 돼. 다 알아요. 현장 가서 되게 이제 복잡해 죽겠는 건 이제 복잡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한 석 줄 정도 길게 문장 내놓고 다 맞았는데 이제 맞겠지 싶을 때 원리금 리 살짝 집어넣으면 그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라고. 그게 제정실 땐 보인다고 그게. 현장 가요 그게 안 보여 그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갈고 닦아야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지분 형성분은 내 거니까 원금 상환분이지 절대로 원리금 리자가 붙으면 아니 됩니다. 유념하시길 바래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게 엘우드법이에요. 근데 이 엘우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엘우드법 해놓고 지분 투자자 말고 저당 투자자 입장 그래 틀린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지분 투자자 이뻐하면 무슨 투자자가 삐져요? 저당 투자자가 삐질 거 아니요? 그래서 나왔어요. 부채감당법. 그럼 얘는 누구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부채감당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할 때 공식은 다 빼놓고 얘기해요. 왜? 해봤자 외우지도 않고 외워봤자 그 대입해서 값 못 구해요. 왜? 시간이 일단 부족해서라도 그거 안 돼. 어차피 현장 가서 안 될 거 처음부터 저는 안 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 돼? 네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해봤자 안 되는 걸 내가 왜 하고 있어요? 어차피 개론의 가장 큰 주안점은 효율성이에요. 딱딱 일단 시간 비용 아껴서 가장 최대 효과 얻게 되는 거 그렇게 학습을 시켜야지. 어차피 어떻게도 모르고 할 수 없는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일하게 공식을 얘기하는 게 이 부채감당법이에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원래 공식의 암기법은 부대저거든요. 여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몰라요. 부대저 어떻게 간다? 부대 근처는 가격이 저렴하다. 부대저. 이게 부채감당법의 암기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거 같죠? 실제 이거 부대저 그 가로놓기 문제가 2번 나왔걸요. 오케이? 그리고 부대저 써놓고 값 구하라 그러시오. 근데 어떤 줄 알아요? 부채감당률 나왔고 대부피율 나왔고 저당 상수가 다 나왔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부대저 공식 외웠다면 조건 다 줬기 때문에 나온 조건 곱하면 계산 문제가 풀린 거예요. 오케이? 그런 문제가 벌써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부대저 공식 꼭 기억하고 그러면 아니 왜 운 좋으면요 소 뒷걸음질 치면서 쥐 잡는단 말이 있어요. 그런 데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공식은 저는 얘기도 안 합니다. 다만 부채감당법 공식은 부대저다. 오케이? 그래서 부대찌개가 싼 건가요? 비쌉니까? 근데 의정부 갔더니 부대찌개 맛은 있는데 은근히 그 싼 건 아니더만요. 의정부 부대찌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 여러분 임료의 평가 나오는데 임료의 종류 보니까 실질임료, 지불임료, 뭐 순임료, 뭐 적산법, 뭐 임대사례 비교법 나와요. 근데 저가 만약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일단 2번의 적산법 1번의 뜻이에요. 적산법의 뜻이 동그라미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가격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요 의미하고요.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이 있죠. 적산 임대료는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초서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이거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고 내용이 다 있어요. 그거 배우셔야 돼요. 만약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 아까 했죠. 각각의 방식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 다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적산법밖에 안 나와요. 다른 법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의미 정도를 물어보지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적산법 하나만 기억해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기본 수업 때 이어갑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나옵니까? 그래서 뭐 1번에 보면 가격 공시제도의 목적. 아이고 참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의미를 물어볼 땐 가장 좋은 말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큰 제목을 먼저 볼게요. 틀을 잡아야 되니까. 가격 공시에는요. 2번 봐봐요. 토지 가격 공시가 있죠. 오른쪽 3번 보세요. 주택 가격 공시가 있죠. 그래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4번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가 구분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어차피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 나누어지는데 건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주거용 건물이 뭐겠어요? 주택이지. 그러니까 가격 공시 제도도 토지 가격 공시와 주택 가격 공시가 나눠지는 건 당연한 구조 아닌가요?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은 주거용이거든. 그러면 주거용이 있다면 크게 비주거용 부동산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4번 내용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들어가 볼까요? 토지 가격 공시를 보면 1번에 표준지 공시지가, 2번에 개별 공시지가 나오나요? 근데요, 나중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기초니까 하나만 맛보여 드릴게요. 땅이 됐든 집이 됐든, 응? 오케이? 표준 나오죠? 높은 분이 나와요. 장관. 자, 표준지 공시지가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두 번째 줄 누가?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장 나오잖아요. 국장이고 나발이 우린 공법 아니요. 장관. 오케이? 그리고 잠깐 비교를 하면 여러분 121쪽에 3번에 주택가격 공시 있죠. 근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눠지는데 단독주택이 또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표준주택 보시오. 표준자 붙었죠? 읽어봐요. 장관 나올걸? 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져 있어요. 지금 내용에. 네? 거기 읽어보시면 표준주택이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 유사로 선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니까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이 나오면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왼쪽 와보세요. 토지가격 공시에 개별 나와요? 땅이 됐든 집이 됐든 비주거용이 됐든 개별자가 붙으면요 낮은 분이 나와요. 시군구청장. 자, 이번에 개별 공시가의 동그라미 1번의 중간 시군구청장 나오십니까? 자, 오른쪽 121쪽에 가로 2번, 자, 맨 아래 가로 2번 개별주택, 개별자 붙으니까 누가 나오시나요? 시군구청장 나오십니까? 맛보기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 최소한 땅이 됐든 집이 됐든 개별자가 붙었는데 국토부 장관자 나오면 말 된다 안 된다? 뒤집어서 땅이 됐든 집이 됐든 표준자가 붙었는데 시군구청장이 나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기출들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안 그러면 나중에 기본서 봐요.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고 그 법 규정을 몽땅 다 외워야 돼요. 이 요령이 없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공동주택 나오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비주거용 전까지만 보면 땅이 됐든 집이 됐든 표준이나 공동이 나오면 장관님이 나오고 땅이 됐든 집이 됐든 개별이 나오면 시군구청장이 나온다. 그럼 다른 말이 없어도요. 장관님이면 중앙자가 붙어야 되고 시군구청장이면 시군구자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관님 나오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나와야 되는 거고 시군구청장이 나오게 되면 시군구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그것도 뒤집어서 아니 장관이 나왔는데 표준자가 나왔는데 시군구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개별자가 나왔는데 중앙부동산 뭐 있다고 말이 나올 수가 있기 없기? 없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번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할 때 일단 봐요. 비주거용도 큰 제목. 1번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나오고 오른쪽에 2번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나와요. 근데 일반 부동산을 보니까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표준과 개별. 표준과 개별. 오케이? 느낌 옵니까? 얘도 표준과 개별이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응용하면 어쨌든 표준자가 붙으면 높은 분 장관이 나오고 어쨌든 중앙자가 붙는다. 또 개별자가 나오면 시군구청장 낮은 분 나오면서 시군구 뭐 가격심의위원회 요따고 말이 나왔었는데 얘도 그럴까 한번 보자 이거. 가로 1번에 비주거용 부도 표준자 붙었죠. 첫 번째 줄에 누구 나옵니까? 장관 나오잖아. 장관 나오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오른쪽 중앙부동산 가격심의위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개별자 볼까요? 첫 번째 줄에 누구 나와요? 시군구청장. 바로 오른쪽에 무슨 가격심의위원회? 시군구 부동산 가격심의위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느낌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요거 수업할 때 나중에 봐. 그 법 규정이 되게 많아요. 법률 조항이 많다고 얘. 그거 언제 그거 하나 맞추고 다 외우고 있겠냐고요? 그럼 제가 자주 나오는 걸 압축해서 알려드리되 이런 요령 앞으로 몇 개 더 있거든. 그것 말아도 규정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답 다 맞추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봐봐. 아까 비주거용 전에는 그냥 공동 그랬거든. 근데 그 공동을 비주거용에서는 왠지 공동 대신에 집합이란 말 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얘도 왠지 높은 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래, 장관이.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저 중앙. 오케이? 그럼 이거 아니에요? 자, 크게 주거용, 비주거용 다 구분할 때 토지, 주택, 비주거용 관계없이 표준, 공동, 집합 나오면 장관, 중앙. 땅이든 집이든 비주거용이든 관계없이 개별 나오면 시군구청장, 시군구위원회. 오케이? 그 원칙이 벗어나지 않소. 됐습니까? 좀 더 구체적 내용 설명은 우리 기본 수업 때 이어갈게요. 자, 그동안 기초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이미 끝났군요. 이런 여유 있는 수업은 오늘로 끝입니다. 앞으로 기본 수업 받아보시면 그 두께에 놀랄 것이고 내용에 학을 띠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모두 겪고 우리는 합격해 오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에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